민호 씨 40년 만이에요. 정민호는 프라하 호텔 3층 복도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쓰러진 노부인의 가방을 열어 약을 찾던 그의 손이 떨리고 있죠. 낡은 가죽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표지에 선명하게 새겨진 이름 40년 전. 자신의 필체로 쓴 정민호라는 세 글자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고 노부인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녀의 눈동자와 마주치는 순간 민호의 입에서 한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영 씨. 대체 이 두 사람에게 4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은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63세의 정민호는 프라하행 비행기 탑승권을 손에 쥐고 게이트 앞에 서 있었죠. 여권을 펼쳐 확인하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 평생 부산을 벗어난 적 없던 남자에게 프라하는 너무 먼 곳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람.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이미 짐은 붙여졌고 비행기는 곧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탑승구를 지나 좁은 복도를 걸어 이코노미석 창가 자리에 앉았죠. 옆자리 승객은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짓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1시간의 비행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좁은 좌석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민호는 기내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새벽 5시 프라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가을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40분을 달려 구시가지 근처 작은 부티크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4층짜리 건물은 100년은 된 듯 보였죠. 민호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좁은 입구를 지나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뒤편의 젊은 직원이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굿모닝, 체크인이신가요? 민호는 어설픈 영어로 예약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여권과 대조하는 동안 민호는 로비를 둘러보았죠. 그때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있는 동양인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여성은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뒀습니다. 여행객이 한둘인가. 키카드를 받아든 민호는 낡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좁은 복도가 나타났고 309호라고 적힌 방을 찾아 걸어갔죠. 복도 중간쯤 307호 앞에서 누군가 키카드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비에서 봤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은 민호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재빨리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멈칫했지만 곧 자신의 방으로 향했죠. 309호 문을 열자 작지만 깔끔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은 지붕들이 빼곡히 들어찬 프라하 구시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캐리어를 침대 옆에 놓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지만 낯선 곳의 설렘보다는 피로가 먼저였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민호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간단히 씻고 호텔 1층 조식당으로 내려갔죠. 작은 식당에는 이미 서너 명의 투숙객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입구에 서자 직원이 자리를 안내해 줬습니다. 뷔페 테이블로 가서 접시에 계란 프라이와 빵, 소시지를 담았습니다. 커피를 따르려는데 창가 자리에 앉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 여성이었습니다. 또 마주치네. 민호는 여성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 떨어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빵을 베어 물었죠. 그때 여성이 커피잔을 들다가 손을 미끄러뜨렸습니다. 컵이 소서에 부딪히며 커피가 테이블보에 쏟아졌습니다. 여성은 황급히 냅킨으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새 냅킨을 건넸고 여성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여성이 고개를 들어 민호 쪽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 드러난 여성의 옆얼굴, 높은 광대뼈, 가느다란 목선, 귀밑머리를 쓸어 넘기는 손동작. 민호의 머릿속에 40년 전 부산 해변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파도 소리, 웃음소리, 손을 흔들던 누군가의 뒷모습.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접시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조여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여성은 커피를 다 닫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눈으로 쫓다가 문득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호텔을 나와 9시가 넘어 광장을 지나 카를교로 향했습니다. 관광 안내 책자에서 본 그 유명한 다리를 직접 보고 싶었죠. 10분을 걷자 불타바 강이 나타났고 멀리 고딩 양식의 탑이 보였습니다. 다리 입구에는 이미 수십 명의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줄지어 선 30개의 성인 조각상들이 위압적이면서도 아름다웠죠. 다리 중간쯤에서 거리 악사 한 명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슬프면서도 애절한 선율이 가을 공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몇몇 관광객들이 악사 주변에 모여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잠시 멈춰서서 음악에 귀를 기울였죠. 바이올린 소리가 멈추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악사의 바이올린 케이스에 동전을 던졌습니다. 민호도 주머니에서 유로 동전 몇 개를 꺼내 넣어줬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한 민호는 다리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아래로 불타바 강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보니 문득 40년 전 부산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1984년 여름 그가 23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참 어렸지. 공장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었던 민호. 우연히 해변에서 만난 재벌가 딸 서영. 몰래 만나던 여름밤들, 파도 소리와 함께 속삭이던 약속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서영.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40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 떠올려 무엇하겠습니까? 난간에서 몸을 떼고 다리 끝을 향해 다시 걸었죠. 그때 누군가 민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접힌 관광 지도였습니다. 민호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지도를 주우려 했죠. 그런데 동시에 다른 손이 같은 지도를 잡았습니다. 두 손이 지도 위에서 겹쳤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여성이 그의 맞은편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2번이나 마주쳤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여성도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호의 숨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관광객들의 웃음소리도, 바이올린 선율도, 강물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죠.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그 한마디에 민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4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 조금 낮아지고 거칠어졌지만 분명히 그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대답 대신 여성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가의 잔주름.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깊고 슬픈 눈동자. 민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영 씨. 여성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지도 위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다리 한가운데 쪼그려 앉은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던 관광객 한 명이 두 노인을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민호는 여성 앞에 쪼그려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영이 먼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호도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죠. 서영이 지도를 주워들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저 근처에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할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고 민호는 몇 걸음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다리를 건너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 작은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영이 문을 열고 들어갔고 민호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커피 향이 진하게 풍겼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주문을 받았습니다. 서영은 홍차를, 민호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웨이터가 가고 나서도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만이네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40년. 어떻게, 프라하에?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떠난 여행입니다. 서영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웨이터가 홍차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서영이 컵을 들어 올리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도 긴장하고 있구나. 민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영도 홍차를 마시는 척했지만 거의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해가 카페 안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그들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40년의 시간이 무겁게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주황빛 노을이 사라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서영은 여전히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와 홍차는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서영이 컵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살았어요. 의류 수입업을 했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영의 말을 들었습니다. 5년 전에 은퇴했고요. 요즘은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서영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어디 하나씩 아프잖아요. 뭔가 숨기고 있어. 민호는 서영의 회피하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말하고 싶지 않은 40년의 무게가 있었으니까요. 민호 씨는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빈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인쇄소를 했습니다. 3개월 전에 정리했어요. 가족은?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혼자 살았어요. 계속. 서영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컵을 들어 올리려던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컵이 소서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죠. 민호는 서영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영은 황급히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좀 피곤하네요. 거짓말이야. 뭔가 아픈 거야. 민호는 속으로 확신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다른 테이블에서는 커플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노인의 테이블만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서영이 핸드백을 집어들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호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계산대로 가려는 서영을 민호가 먼저 가로막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서영은 사양하려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계산을 마치고 나오자 서영이 카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구시가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광장에는 저녁 시간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리 공연자들이 불쇼를 하고 있었고 관광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레스토랑과 카페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찬 광장을 걷는 민호와 서영은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지만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서로의 옆모습을 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광장 중앙에 튄 성당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서영의 걸음이 갑자기 느려졌습니다. 그녀는 근처 벤치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민호는 황급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서영 씨, 괜찮으세요? 서영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불안한 마음에 서영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돼요. 서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몇 차례 심호흡을 한 뒤 조금씩 안색이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서영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야. 호텔까지 택시 부를게요. 민호가 휴대전화를 꺼내려 하자 서영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다니까요. 서영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우기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섰고 민호가 그녀의 팔을 가볍게 잡아 지탱해 줬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호텔을 향해 걸었습니다. 15분을 걸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프런트 직원이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호와 서영은 마주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민호 씨, 푹 쉬세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민호 씨도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타고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3층에 도착해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영은 307호로, 민호는 309호로 향했습니다. 각자의 방문 앞에서 두 사람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서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본 두 사람. 서영이 작게 손을 흔들었고 민호도 따라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프라하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민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이, 정말 서영이야.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85년 2월 부산 국제여객 터미널. 미국행 배를 타기 위해 온 서영. 민호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나던 그날. 서영의 부모가 둘의 관계를 알아냈고 서영을 강제로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민호는 부두에서 배가 떠나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서영은 배 난간에 서서 손을 흔들었지만 민호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 40년.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웃음소리도. 하지만 이내 고요만 남았습니다. 복도 너머 307호. 그곳에서 서영도 잠 못 이루고 있을까요? 아니면 피곤에 지쳐 깊이 잠들었을까요? 민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 진실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잠을 설쳤고 새벽부터 뒤척이다 결국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산책이나 하고 올까? 호텔 근처를 걸으며 프라하의 아침 공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방 키카드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민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307호 문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회색 카디건을 걸친 여성이 옆으로 누운 채 바닥에 있었습니다. 민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달려가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영 씨, 서영 씨. 민호가 서영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서영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가쁜 숨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프런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런트, 3층에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구급차를. 민호의 영어는 엉망이었지만 긴급함은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즉시 구급차를 부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서영을 살폈습니다. 맥박을 짚어보니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약. 가방에 약이 있을 거야. 서영의 곁에 놓인 핸드백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집어들고 재빨리 열었습니다. 지갑, 여권, 립스틱, 손수건이 나왔습니다. 약병을 찾으려고 손을 더 깊이 넣었을 때였습니다. 딱딱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 표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정민호. 그것은 40년 전 자신의 필체로 쓴 글씨였습니다. 이게 뭐지? 민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7월 15일 민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 아래 서영의 필체로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미안해요. 사랑해요. 민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6년 7월 15일 민호 씨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아직도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민호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손이 떨려 수첩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또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7년 7월 15일 오늘도 당신 생각을 했어요. 부산에 가봤지만 당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매년 7월 15일 자신의 생일마다 서영이 쓴 편지였습니다. 민호는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40년치 편지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페이지에는 2025년 7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이었습니다. 민호 씨, 이제 곧 당신을 만나러 갈 것 같아요. 프라하에서. 민호는 수첩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끌고 달려왔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수첩을 가방에 밀어넣고 일어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서영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계를 팔에 감고 맥박을 재고 체온을 측정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한 구급대원이 동료에게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신속하게 서영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구급대원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보호자십니까? 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는 사람입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호는 서영의 핸드백을 들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호는 들것에 누운 서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굳게 감긴 눈, 가느다란 숨소리.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1층 로비로 내려가자 호텔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호텔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서영을 차에 싣고 민호도 뒤따라 올라탔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는 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그때 서영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뜨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서영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병원 가는 중이에요. 괜찮을 거예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는 프라하 거리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카페가 문을 열고 일상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급차 안에는 40년의 비밀을 간직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머니 속 서영의 가방을 만졌습니다. 그 안에 든 수첩. 40년간 서영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 매년 생일마다 자신에게 보낸 편지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영아, 넌 대체 뭘 혼자 견뎌온 거야?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료진들이 달려왔습니다. 서영이 실려 들어가고 민호도 뒤따라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들것을 바라보며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프라하 종합병원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복도를 응시했습니다. 서영이 실려 들어간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민호의 무릎 위에는 서영의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속 수첩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40년치 편지. 매년 자신의 생일마다 서영이 쓴 고백들. 민호는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복도 끝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벌떡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의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은 심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극심한 빈혈과 영양실조 상태예요. 영양실조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거의 식사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체중도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고요. 민호는 어제 저녁 서영이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더 자세한 검사는 안 하나요? 의사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환자분이 추가 검사를 거부하셨어요. 수액만 맞고 퇴원하겠다고요. 하지만 상태가 죄송하지만 환자분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일반 병실로 옮기는 중이에요. 의사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간호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간호사가 3층 312호 병실을 알려줬습니다. 민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312호를 찾았습니다. 반쯤 열린 문 사이로 흰색 침대가 보였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서영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가 심박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서영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뺨, 말라버린 손. 이 사람이 뭘 견뎌온 거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가 다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은 채 잠시 졸았다가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녁 6시쯤 서영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민호는 눈을 뜨고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 천장을 향했다가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 씨. 서영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민호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깨어나셨군요. 기분은 좀 어떠세요? 서영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폐를 끼쳤네요. 무슨 말씀을? 의사 선생님이 빈혈이라고 하던데 식사를 제대로 못하셨다고요.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서영의 핸드백을 꺼냈습니다. 가방, 제가 가져왔습니다. 서영의 눈빛이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첩, 봤습니다. 서영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링거줄이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약을 찾으려고 가방을 열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서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갯니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려야겠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이 천천히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기 췌장암 환자예요. 민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서영은 담담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길어야 1년이라고 했죠. 서영 씨, 들어주세요. 이제 다 말해야 해요. 서영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젖은 눈동자였지만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입을 다물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1984년 겨울이었어요. 우리가 헤어지기 직전에 저는 임신을 했었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서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알았어요. 우리 관계를, 그리고 아이까지. 부모님은 저를 미국으로 보냈죠. 그때 임신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당신이 책임지려고 했을 테니까.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던 당신이 재벌가를 상대로 어떻게. 서영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1985년 5월. 아들이었어요.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들.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부모님은 아이를 입양 보내라고 했어요. 돈도 끊었고 저는 22살에 혼자였어요. 아이를 키울 방법이 없었어요. 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양 보냈어요.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샌프란시스코의 한 입양 기관에 제 손으로. 서영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억눌렀던 슬픔이 터져나왔습니다. 민호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이, 내 아들. 서영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뒤로 4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아이도 당신도. 왜 말하지 않았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힐끗 병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민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0년 동안 왜 혼자 그걸 안고 살았어요? 당신을 찾으려고 했어요. 부산에 몇 번이나 갔어요. 하지만 연락처를 몰랐어요. 당신이 어디 사는지도 무슨 일을 하는지도. 서영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당신은 새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정을 꾸렸을 거라고.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평생 혼자 살았어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더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이는 찾았습니까?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양 기록은 봉인되어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생부모는 찾을 수 없어요.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는 두 노인의 억눌린 흐느낌만 메아리 쳤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병실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서영의 링거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내 아들. 서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제가 프라하에 온 이유를 아세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쯤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함께 꿈꿨던
언젠가 함께 가보자던 유럽 여행. 민호는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여름밤 부산 해변에서 했던 약속들. 언젠가 돈을 모으면 함께 유럽을 여행하자던 꿈.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40년 후 프라하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서영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당신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민호도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습니다. 40년의 시간, 숨겨진 진실, 헤어진 아이. 모든 것이 이 작은 병실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서영은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민호는 아침부터 병원에 와서 서영의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퇴원 서류를 가져왔고 민호가 대신 서명했습니다. 서영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휠체어는 필요 없어요. 서영이 항의했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규정이에요. 출구까지는 휠체어로 가셔야 해요. 민호가 휠체어를 밀고 복도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오전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출구에서 서영이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민호가 미리 불러둔 택시가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뒷좌석에 앉고 민호도 옆에 앉았습니다. 택시기사에게 호텔 주소를 알려주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프라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영은 창밖만 바라보고 민호는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이틀 동안 병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직도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택시는 20분을 달려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호가 먼저 내려 서영을 도왔습니다. 서영은 민호의 팔을 가볍게 잡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프런트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7호 앞에서 두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서영이 핸드백에서 키카드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민호 씨, 잠깐 들어오실래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영의 방은 민호의 방과 비슷한 구조였지만 조금 더 넓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보였습니다. 서영이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민호가 구급차에서 봤던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서영이 수첩을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가져가세요. 이제 모두 읽어도 돼요. 민호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서영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이에요. 민호는 수첩을 꼭 쥐고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읽겠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니 서영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309호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앉아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가 천천히 표지를 만졌습니다. 금박으로 새겨진 자신의 이름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서영아, 넌 40년 동안. 민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1985년 7월 15일. 서영의 가느다란 필체로 쓰인 문장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에게 미안해요. 사랑해요. 오늘 아이를 입양 보냈어요. 당신도 몰랐던 우리 아이를 제 손으로 보냈어요. 죽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을 기억하며 살아갈게요.
매년 당신 생일에 이렇게 편지를 쓸게요. 언젠가 당신에게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민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6년 7월 15일. 민호 씨,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부모님이 보내준 돈으로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당신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가 없으니까, 밤마다 꿈을 꿔요. 아이가 울면서 절 찾는 꿈, 당신이 제 이름을 부르는 꿈,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어요. 민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1987년 7월 15일. 민호 씨, 오늘 부산에 갔어요. 방학을 이용해서 당신이 일하던 공장을 찾아갔지만 문을 닫았더라고요. 근처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어디로 간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결혼은 했나요? 행복한가요? 저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1987년 자신이 공장을 그만두고 인쇄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해였습니다. 서영이 자신을 찾으러 왔을 때 자신은 이미 그곳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 그때 있었다면, 만약. 민호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0년, 1995년, 2000년. 매년 7월 15일마다 쓰인 편지들. 민호 씨 사업을 시작했어요. 의류 수입업. 열심히 일해요. 일할 때만 당신 생각을 멈출 수 있으니까. 민호 씨, 오늘 35살이 됐어요. 우리 아이도 15살이 됐겠죠.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을 닮았을까요? 저를 닮았을까요? 민호 씨 사업이 잘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당신도 없고 아이도 없으니까. 2010년대의 편지들. 민호 씨 입양 기관에 연락했어요. 우리 아이를 찾고 싶다고. 하지만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대요. 봉인된 기록이라고. 아이가 절 찾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버린 엄마를 누가 찾겠어요. 민호 씨, 오늘 환갑이에요. 60년을 살았어요. 그중 40년을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집착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페이지들로 넘어갔습니다. 2024년, 2025년. 민호 씨 췌장암이래요. 말기. 수술도 못한대요. 1년이래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해요. 드디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민호 씨 프라하에 가기로 했어요. 우리가 함께 가고 싶다던 곳. 혼자라도 가볼게요. 거기서 혹시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하지만 꿈꿔봐요. 기적 같은 재회를. 마지막 장. 2025년 7월 15일. 민호 씨, 당신 생일이에요. 63살. 저보다 1살 많은. 오늘도 당신을 생각해요. 매일 매시간 당신을 생각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다음 달 프라하로 떠나요. 마지막 여행. 혹시, 정말 혹시, 기적이 일어나 당신을 만나게 된다면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용서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할 거예요. 민호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프라하의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우린 너무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어. 민호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40년치 사랑, 40년치 그리움, 40년치 후회. 모두 이 작은 수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복도 너머 307호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영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그 시간만큼은 함께하리라. 40년을 떨어져 지냈다면 마지막은 함께하리라.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민호는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3세 노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40년 전 20세 청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307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서영이 서 있었습니다. 파란색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 씨, 수첩 다 읽었습니다. 서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남은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을까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민호 씨. 민호도 미소 지었습니다. 63년을 살면서 가장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두 노인은 프라하 호텔 복도에 마주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완전히 서로의 것이었습니다. 민호와 서영은 호텔 로비에서 만나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음식을 많이 먹지 못했지만 어제보다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민호는 관광 안내 책자를 펼쳐놓고 서영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서영이 책자를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프라하 성? 가봐도 될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을 나와 트램을 탔습니다. 창밖으로 프라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붉은 지붕들, 좁은 골목들, 돌로 된 건물들. 20분을 달려 프라하 성 근처에서 내렸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길이 가팔랐습니다. 서영이 숨을 헐떡이자 민호가 그녀의 팔을 잡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성문을 지나 안뜰로 들어서자 넓은 광장이 나타났습니다. 고딕 양식의 성 비투스 대성당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들어 첨탑을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눈부셨습니다. 민호도 옆에서 함께 바라봤습니다. 아름답네요. 서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대답 대신 서영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서영이 민호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당 내부는 고요했습니다. 높은 천장, 거대한 기둥들, 형형색색의 스테인드 글라스. 몇몇 관광객들이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서영은 나란히 걸으며 성당을 둘러봤습니다. 성당을 나와 성 뒤편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서영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민호는 서영의 허리를 가볍게 잡아 지탱해줬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하자 프라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불타바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붉은 지붕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 카를교가 보였고 시가 광장의 첨탑들도 보였습니다. 서영이 난간에 기대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도 그녀 옆에 섰습니다. 민호 씨. 서영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호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입양기관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영이 핸드백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영문으로 기관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시면 혹시 연락해 보실 수 있을까요? 민호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연락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아이를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입양 기록은 봉인되어 있고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그래도 서영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설령 못 찾는다 해도 시도는 해봐야지. 민호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망대를 떠나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골목길을 걸어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불타바 강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물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유람선 한 척이 지나가며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서영이 강물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영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서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부모 만나서 사랑받으며 자랐으면 그랬을 거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민호가 일어서며 서영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녁 먹으러 갈까요? 서영이 민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구시가로 돌아와 작은 체코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돌로 된 아치형 천장과 나무 테이블이 있는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민호는 체코 전통 요리인 굴라시와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서영은 수프와 물을 주문했습니다. 웨이터가 주문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좀 더 드실 수 있는 거 주문하시죠.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민호는 굴라시를 먹었지만 서영은 수프를 몇 숟가락 뜯어 말았습니다. 물만 계속 마셨습니다. 민호는 서영의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음식, 점점 깡말라가는 그녀의 손목, 창백해지는 얼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민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억지로 음식을 삼키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영도 힘들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는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이 테이블만은 쓸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10시가 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서영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함께 시간 보낼 수 있을까요? 민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서영은 매일 함께 프라하를 걸었습니다. 구시가 광장, 국립박물관, 페트린 언덕, 바칠라프 광장.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의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서영의 몸은 약해졌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자주 쉬어야 했고 식사량도 줄어들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저녁 8시 두 사람은 호텔 옥상 테라스로 올라갔습니다. 프라하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선 서영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그녀 옆에 섰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서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기억나세요? 부산 해변에서 함께 본 일몰.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1984년 여름이었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서영의 어깨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서영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번 일주일은 두 번째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서영 씨, 저도 두 번째로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프라하 야경 아래 두 노인의 포옹, 4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이별. 바람이 불어와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테라스를 내려와 3층 복도에 섰습니다. 각자의 방문 앞에서 마주봤습니다.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공항에서 봐요. 아침 10시 로비에서.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봐요. 서영이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 사랑해요. 40년 전에도 지금도. 민호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서영 씨, 서영이 미소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그 문 앞에 서 있다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서영도 뉴욕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몰라.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영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걸었던 프라하 거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로비에서의 마지막 작별. 하지만 민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다음 날 아침 9시 민호는 짐을 챙기고 방을 나섰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10시 30분에 예약해뒀습니다. 복도를 걸어 307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영 씨, 서영 씨.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7호. 문 좀 열어주세요. 사람이. 응답이 없어요. 직원이 민호의 급박한 표정을 보고 황급히 마스터키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3층 복도를 달려 307호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키카드를 문에 대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커튼이 쳐진 방은 어두웠습니다. 침대 위에 서영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이불을 턱까지 덮은 채 마치 잠든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민호는 침대로 다가가 서영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서영 씨, 서영 씨.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영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고통의 흔적도 두려움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민호는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뻣뻣한 손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따뜻함이 사라진 손이었습니다. 민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서영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프런트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굳게 감긴 눈. 40년 전 부산 해변에서 웃던 21살 소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서영의 손등에 맺혔습니다. 그때 침대 협탁 위에 흰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민호 씨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열어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서영의 가느다란 필체로 쓰인 글이었습니다. 민호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떠난 뒤겠죠.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요. 긴 이별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일 테니까요. 지난 일주일 정말 행복했어요. 40년간 제 가슴을 짓눌렀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당신과 함께 걸었던 프라하의 거리들, 함께 바라봤던 야경, 함께 나눴던 대화들, 모두 제게는 선물이었어요. 미안해요. 40년 전 아무 말 없이 떠나서 우리 아이를 혼자 짊어지고 가서 당신을 찾지 못해서 하지만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매일 당신을 그리워했고 매년 당신 생일에 편지를 썼어요.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 유골을 부산 송도 해변에 뿌려주세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영원히 당신을 기다릴게요. 민호 씨, 당신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영원히. 사랑해요. 편지가 눈물로 젖어 글씨가 번졌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도 왔습니다. 민호는 서영의 유일한 지인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질문에 답하고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민호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서영의 유품을 정리하고 호텔비를 정산하고 화장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이틀이 걸렸습니다. 프라하 화장장에서 서영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작은 예배당에는 민호와 대사관 직원 한 명만 있었습니다. 신부가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서영의 관이 천천히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민호는 예배당 의자에 앉아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직원이 작은 흰색 항아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받아 안았습니다. 서영아, 이제 집에 가자. 2주 후 민호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서영의 유골을 담은 항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부산역에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송도 해변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40년 전 자신과 서영이 처음 만났던 그곳. 택시는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오후 5시 송도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항아리를 안고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파도가 닿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서영의 재를 바다를 향해 뿌렸습니다. 하얀 가루가 바람을 타고 흩날렸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모래를 적셨습니다. 민호는 빈 항아리를 내려놓고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40년 전에도 이렇게 해가 졌었지.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84년 여름, 이곳에서 처음 만난 날. 공장 일을 마치고 해변을 걷던 23세 자신.
모래 위에 앉아 노을을 보던 21살의 서영. 눈이 마주쳤고 인사를 나눴고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 40년을 떠돌다 프라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이별. 민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서영이 40년간 써온 그 수첩. 민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프라하에서 보낸 마지막 밤, 서영이 쓴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민호 씨, 당신은 제 평생의 이름이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다음 생에서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그때는 헤어지지 말아요. 사랑해요, 나의 민호. 민호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영아, 나도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어두워졌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영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40년을 떨어져 있어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도 사랑은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민호와 서영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너무 늦게 다시 만났지만 그 일주일은 40년을 치유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해변을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파도가 자신의 발자국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서영의 자리는 아무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서영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있나요? 시간이 흘러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그 이름이 있나요? 때로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도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인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